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번역에 따라 다른데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격 오르니까 임금 올려주세요. 임금 올라. 기업은 임금 올려줬으니까 우리는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해야겠다. 가격 올려요. 임금 올려요. 이게 나선 스파이럴이 이렇게 나선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게 뭐 그냥 직역하면 나선이지만 악순환입니다. 가격 오르고 임금 오르고 가격 오르고 임금 오르고 물가가 빠르게 낮아지지 않을 거는 우리 다 알았지만 한 번 더 그거를 약간 아침부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확인 사살을 하면서 시장의 마음은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김효진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동하실 때 한번 발라보셨나요 혹시? 주시면 발라볼게요. 사세요. 아니 사세요. 파는 거예요. 뭐 너무 진심으로 화내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살 생각을 안 하고 다 받을 생각만 하시죠? 아니, 좀 진정성 있게 합시다. 안 발랐잖아. 뭐 구사하게 뭐 바르지도 않고 뭐. 아직 그런 얘기로 지금 물으리지 마세요. 사십시오. 정권이 휴가 동안에 많이 전투력을 많이 충전해서 오셨나 봅니다. 강원도의 민심을 업었다는 거예요. 네, 강원도는 이제 저입니다. 정프로 이제 강원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역시 뭐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물가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네. 오늘 이렇게 주초에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에 방송 뭐 할까? 물가는 이제 그저께 나왔으니까 물가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쫙 해왔는데 물가 이야기를 아마 어제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차트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놀랐을까요? 물가 뭐 예상치를 상회해서 뭐가 올라서 이 그림 하나로 좀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림이 제가 늘 이제 뭐 차티고 포티고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맨 위에 있는 하늘색이 전체 소비자 물가입니다.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에요. 그쪽 조금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끝에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근원 물가 코어 CPI라고 하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최근에 하도 이제 주거비가 문제고 이게 뭐 후행하네 어쩌네 막 되게 복잡하니까 렌트까지 빼도 식품, 에너지, 주거 다 빼고 보자가 맨 마지막에 회색 선이에요. 근데 아까 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고 제가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했는데 구분이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원래는 한 몸이니까. 네, 원래는 한 몸이니까 이거를 뭐 이걸 빼면 어쩌고요, 저걸 빼면 어쩌고요 그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었는데 어제 전체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좀 내려왔어요. 이렇게 뭐 엄청만 놀랄만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하고 회색 선을 보시면 이게 머리를 다시 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특히 식품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옷 사고 뭐 머리 한번 자르고 뭐 이런 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뭐 주거비가 비중이 40%라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뺐는데도 머리를 들었네. 그러면 뭐야 이거. 그래서 시장이 사실 나스닥이 5% 빠지는 게 참. 그러니까요. 2년 만에 처음. 그리고 사실은 물가지수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맨 처음부터 빼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렇게 뭐 분봉 차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때 처음에는 빠져서 시작했지만 개파락처럼 시작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5%?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예상치 상회했어? 에잇! 이러면서 이제 팔고 근원이 올라갔어? 에잇! 또 팔고 뭐 이것저것 때도 올라갔어? 이거 뭔가 유가만 잡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지표의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전년 동월비입니다. 근데 요즘 하도 물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 보니 우리가 뭐 전월비는 어쩌고요, 전년 동월비는 어쩌고요 설명이 계속 길어지는데 회색 막대기가 뭐냐면은 전체 소비자 물가의 전월비 상승폭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회색 막대기가 위로 쭉쭉 1% 넘게 요때가 이제 아주 우리가 패닉에 빠졌던 시점이고 요 회색 막대기가 마이너스로 내려온 게 7월. 지난달에도 거의 똔똔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서서히 내려온다는 건 알겠는데 지난달 대비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물가 이슈는 조금 시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 파란색 막대기는 아까 보셨던 이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살아 있습니다. 저게 살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게 같이 죽어야지 되는데 저게 이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켜 보면 저 파란색 막대기를 보시면 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낮아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라는 게 수요를 잡겠다. 혹은 더 넓게는 부동산을 통해서 오는 주거비를 잡아보겠다. 이제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금리는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렸고 뭐 70 자이언트 뭐 빅 베이비 다 나왔는데 근원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끈적끈적한 물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잡힐 거라고 생각한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내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확 내려갈 거지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가격이 막 1,000원, 2,000원 오르던 게 막 100원, 200원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이게 상황이 참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조금 시장이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놀랐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올해 내내 되돌이표인 것 같아요.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만 가지죠. 제가 올해 5만 가지인데 근원 물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미국의 임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햄버거 가게 시급이 3만 원이랍니다. 네. 뭐 전년 대비해서 월급이 뭐 20%씩 올랐답니다. 제 월급은 왜 안 올랐죠? 그때 이제 농담 반 진담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거에 이제 영향들을 우리가 이제 온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에요. 네, 시급의 전년 동월비 차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낮아봤자 뭐 한 2%, 높으면 한 4%서 물가 상승률하고 이제 얼추 비슷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미국 임금이 되게 많이 깎였대 아니면 되게 많이 올랐대 그렇게 볼 일이 없었죠. 근데 저 팬데믹 이후 2020년 이후에는 저 삐죽 솟아온 게 보이실 거고 저게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네네네. 아주 가파르게 올랐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이게 올해 초부터 전년 동월 비해서 한 7, 8% 하던 게 한 6%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계산을 한 거죠. 저 임금이 높아진 게 이제 피크는 쳤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메인으로 걱정해야 되는 거에서는 약간 우선순위가 밀려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근원 물가가 사람을 놀래키게 하고 뭐 주거비며 뭐며 다 빼고 사람들이 정말로 쓰는 거 재량 소비 지출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네.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던 것들을 계속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돌아 보니 임금이 올랐던 거 그 누적적인 효과가 되게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번역에 따라 다른데 영어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격 오르니까 임금 올려주세요. 임금 올라. 기업은 임금 올려줬으니까 우리는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해야겠다. 가격 올려요. 임금 올려요. 이게 스파이럴이 이렇게 나선으로 돌아가는 네네네. 거거든요. 저게 뭐 그냥 직역하면 나선이지만 악순환입니다. 가격 오르고 임금 오르고 가격 오르고 임금 오르고. 그래서 맨 처음에 팬데믹이 터지고 물가가 올라갔을 때부터 저 같은 이제 연차가 별로 안 된 이코노미스트 말고 굉장히 학식이 있으신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저게 되게 걱정돼. 우리가 되게 제대로 이론에는 있었죠. 임금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게 이론에는 있었고 70년대에는 저랬다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런 게 나타난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걸 이제 지적한 분이 레리 서머스가 미국에 계시고 한국에 김한진 박사가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월별 물가가 너무 유가에 연동되고 이게 네. 뭐 전쟁 터지고 이게 뭐 이론은 이제 중장기적이니까 박사님 알겠고요. 지금 당장 이번 달이 물가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장이 좀 바빴어요. 네, 마음들이 바빴는데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니 이론까지 가지고 오면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저기 네. 책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좋지 않잖아요. 직관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좋지. 근데 책에 있는 저런 것까지 가지고 와야지 설명이 되는 이제 그런 물가가 되었다라는 거고 물가가 빠르게 낮아지지 않을 거는 우리 다 알았지만 한 번 더 그거를 약간 아침부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확인 사살을 하면서 시장의 마음은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제라는 네. 생각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네.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그 오프닝 이후에 조금 피곤해지신 것 같아요. 오프닝까지 너무 에너지 좋았는데. 그러니까 약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쏟아부어 버렸네. 쏟아부어 버렸어.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러면 뭐 지난 1년 반 물가 전망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또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건 괜찮은데 시장이 그러면 이거 메인 시나리오를 잡고 갈 수 있는 거야. 다들 이제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이 없어지고 FOMC는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쫙 이제 짜놨던 게 9월 20일 정도 이제 FOMC도 하고 뭐 중국의 중추절 연휴도 있고 이제 그때 정도까지 좀 경계를 하면은 웬만한 우리가 조금 굵직굵직하게 여전히 산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아주 큰 덩어리들은 하나씩은 좀 제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 지금 다음 달 FOMC 다음 주죠. 다음 주 FOMC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다음 달 물가는 10월 12일에 나와요. 너무 멀었죠.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후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뭐 다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중요하니까 거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물가를 또 지켜봐야 된대. 그 다음 FOMC 또 지켜봐야 된대. 맨날 지켜봐. 네, 맨날 지켜보죠. 맨날 지켜보는데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뭐 위든 아래든 굉장히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가 좀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금 오늘이 9월 15일인데 10월 12일이면은 그냥 올해는 그냥 기다리다 시간 다 가나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주 초부터 뭐 하나가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바뀐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저께 모든 분들이 이제 아침 혹은 새벽에 주가를 보고 눈이 이렇게 커지셨을 텐데 맨 처음에 주가 보고 확 놀라죠. 그럼 저는 이제 경제 보는 사람이니까 금리 보고 환율 보고 이렇게 빡빡빡빡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뭐 자료를 적고 막 이제 바쁘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유가는 이렇게 안 빠졌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5% 빠지는 날이라면은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해야 되나? 다 안 좋죠. 예. 주가 폭락, 금리 급등, 환율 급등, 원자재 급락. 이게 그냥 통일된 시장이 아닌가요? 폭들은 달라도 위험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도 최근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 때 채권 가격마저 하락하고 원달러는 1395. 여기까지는 다 안 좋았네. 다 난리네. 밤 사이에 너무 난리다. 근데 유가가 강보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랐더라고요. 어제는 올랐죠, 심지어. 그러면 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지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죠. 투자자분들이 물가가 더디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피크는 지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너무 그 레벨에 집착하지 말고 방향성을 보면서 좀 전략을 다시 짜야 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이제 파고 보면은 휘발유 가격 많이 떨어졌지 않소. 유가에 굉장히 많이 물가가 연동하는데 그게 빠졌지 않소.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뭐 서비스업 지수의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유가가 만약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발칙한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유가가 여기서 더 안 빠지면 오르면 어떻게 되죠?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좀 보시죠. 좀 보시면은 제 질문의 출발은 그거였어요. 뭐 다 알겠다. 시장이 기대했다가 실망한 건 알겠는데 유가는 왜 안 빠졌을까? 그러면 뭔가 이게 수요의 변화가 있나? 공급의 변화가 있나? 내가 모르는 러시아 무슨 뉴스가 있나? 그런 거를 쭉 살펴보니 제가 보니까 여전히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장표 제목을 먼저 눈으로 한번 보시죠. 국제유가, 수요가 줄지만 공급도 준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이 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런데 공급이 같이 줄면 얘가 약간 평행이동하듯이 돼서 가격이 안 빠집니다. 가격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죠. 잠깐이나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시장에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쫙 보니까 오펙이 지난주 초에 감산을 했죠. 감산을 했고 미국의 리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의 원유의 리그 개수예요. 리그 카운트인데 팬데믹 이후에 늘었죠. 뭐 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많이 늘지 못했다라고는 하지만 늘었어요. 늘었는데 저 꼬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싹
막 다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 제가 옆에다 글을 적어왔어요.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네. 1일 원유 생산량을 1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어요. 미국의 리그수는 9월 초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주밖에 안 됐어요. 공급의 변화가 1,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저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볼륨을 따져봐죠. 만약에 하루에 100만 배럴씩 생산하는데 10만 배럴 10%나 감축을 했어. 이러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조금 감산했으면 가격의 반응은 적겠고요. 두 번째 분릿을 보시면은 오펙의 감산량은 현재 생산량 2,500만 배럴의 0.4%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글로벌 디맨드의 0.1%라고 하더라고요. 네. 리그수 감소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사실은 저게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리그수 감소도 전체 개수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자잘자잘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러면은 유가가 막 급등하는 겁니까?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계산한 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우리가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한 건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락다운을 하면서 80불 초반까지 하락했었어요. 근데 왜 다시 어제 종가 88불인 것 같은데 88불까지 왜 올라왔을까? 이게 사람들이 계산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수요가 줄어? 그러면 리그수 1%라도 줄여. 그래? 수요가 줄고 유가가 빠져? 우리 그러면 감산을 많이 하면은 또 이게 또 시끄러워지니까 일단 10만 배럴 감산해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주는 만큼 공급도 거의 시시각각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밀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영원히 내가 기름 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밀당을 좀 덜 하죠. 네, 영원히 팔 거다. 계속 거래처 해야지 되니까. 내가 기름 파는 기간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 최대한 프라이스를 최대한 내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뽑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빈살만도 하고 미국의 정유업체들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 이게 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요. 저희는 그리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그래서 현상은 경제가 좋아졌나요? 중국이 락다운을 풀었나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다시 슬금슬금 88불. 수요, 그러니까 경제가 방향이 더 그러니까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금리도 더 많이 올릴 것 같고 중국도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씩은 아직 여러분들 고생하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옅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에 거의 코어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단에서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렇게 너무 이럴 때 요 단어 되게 얄미운데 기민하게 너무 민첩하게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공급이 줄인 게 그렇게 많이 줄인 게 아니니까 유가가 엄청 상승하진 않겠네. 수요도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이 지표가 안 좋습니다. 뭐 연준이 75bp 올리고 100bp 올릴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유가의 추가 하락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10월 물가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올해 다 갑니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유가가 만약에 계속 하락하고 있었으면은 또 이제 계산을 막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막 계산하면서 근원 물가가 요만큼 올라도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의 메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몇 개가 제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가도 더 빠질 것 같고 오를 것 같지 않은데 내릴 것 같지도 않아. 아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10월 중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유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급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런 게 왜 같이 나오죠. 공급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 원래 3월에 발표를 했고요. 4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6개월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10월 말에 종료되는 게 원래의 예정이었어요. 근데 10월 말이 이제
뭐 얼추저추해서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고 이게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추가 연장은 안 할 것이다. 네,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80쯤에서는 전략적 비축유를 이제 살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라고 보니까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차트를 보시면 저 꼬리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거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렇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가 1978년부터 뭐 2000년대 초반 저때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략적 비축유는 이제 변화가 없거나 늘거나 늘 채워 넣는 거죠, 이거는. 느는 건데 마지막 꼬리를 보시면은 엄청난 양을 사실 방출을 했거든요. 네.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최대 100만 배럴씩 이렇게 쫙쫙 쐈던 거예요. 쐈는데 결과적으로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지금의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가 얼마나 변동을 했는지 보니까 22%. 네, 많이 줄긴 많이 줄었어요. 정말로. 저 선이 이렇게 급락한 것만큼. 외환 모의역 주는 듯한 느낌? 예. 성격 비슷하잖아. 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게 목적은 저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안보에 대한 목적도 있고 아까 미국의 리그수 감소도 봤지만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그러니까 전략적 비축유는 사실은 고간을 털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정책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게 지금이야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2% 빠졌으니까 4분의 3 정도까지는 있다라고 해도 저희 계속 줄어들면 이거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은 오일은 오일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이제 효과를 못 얻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미국의 리그스를 주는 거를 보면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80 정도에서 전략적 비축유를 사는 쪽으로 바꿀 수도 있느니 공급하세요. 리그스 줄이지 마세요. 줄이지 마시고 공급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가격을 우리가 뭐 보증은 아니죠. 정부가 하는 거니까 $80 정도에서는 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단에서는 뭐 오펙 감산 이런 건 정말 10만 배럴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작았고 지금까지 증산한 것도 사실 되게 작았어요. 네. 작았는데 미국의 전략적 방출유는 비축유 방출은 뭐 하루에 100만 배럴이니까 사실 되게 컸었고 굉장히 뭐 1억 어제 계산하면 1억 5천만 배럴을 지금 한 5개월 동안 시장에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부었는데 연장을 안 해?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원유 공급을 하던 사람이 싹 빠지고 오펙은 감산하고 리그수는 줄어. 그러면 앞에서 제가 리그수 줄은 것도 한 2%밖에 안 되고요. 오펙 감산한 게 계산해보니까 0.4%예요. 볼륨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 배럴씩 풀던 것도 빠지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유 시장이 만약에 1% 공급이 준다고 가격은 1% 하락하진 않죠. 1% 상승하진 않죠. 이제 훨씬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확실히 그 기름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는 맞는 거예요? 아니 뭐 11월에 중간 선거 있으니까. 그래요? 그 뭐 CPI 계속 올라가면 뭐 민심이 좋겠어. 휘발유 가격은 일단 잡았던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전략적 비축유를 이제 미국이 전격적으로 방출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에너지 공조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니 너네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하니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미도 좀 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도 잘 따라오지 않았죠. 근데 예전에는 미국과 사우디가 예를 들면 미국이 뭐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막 물량을 풀잖아. 네. 사우디 더 풀었어요. 네. 예전에는 누가 이기나 보세요. 왜냐면 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의 셰일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그 구도가 깨진 데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저거 뭐 ESG니 뭐 해가지고 계속 저렇게 가면 우리 기름 얼마 못 팔 것 같은데 그런 심리가 그래서 사실은 워런 버핏 동께서 옥시덴탈을 사는 옥시덴탈 페트롤 계속 사잖아요. 네. 자기 회사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원유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장 관점에서 시장의 구분의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면은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님 오늘도 질문 하나?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 네. 기업이 좋아하는 시장이요?
기업이 좋아하는 시장이 네. 자유 경쟁 시장이 있고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이겠죠. 또 제가 너무 쉬운 걸 드렸네요. 네. 네? 사과드립니다. 사과 받겠습니다. 네. 네. 독점 시장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네. 정부는 그게 효율성을 해치니까 그런 걸 자꾸 갈라놓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장 좀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과점 시장이죠. 네, 독과점 시장. 네, 독과점 시장, 완전 자유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쉐일이 들어오고 네.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 에너지 시장이 자꾸 완전 자유 시장 쪽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가도 그렇게 맥을 못 쳤었던 네. 거고 그리고 이 옥시덴탈 같은 기업들을 워렌 버핏이 사는 거를 보면서 옛날에는 투자를 잘하셨는데 왜 저러지? 네. 왜 저렇게 미래가 전혀 없는 기업을 사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 에너지 시장을 다시 뜯어보니 이 에너지 시장 자체는 점점 요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똘똘 그러니까 뭉치는 목표가 네. 같을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조금은 좀 얕게 봤던 것 네, 같아요. 좀 살아보자 우리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 대표님 질문 주신 것처럼 정부가 해결할 마음이 있기는 하냐. 아까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은 전략적 비축유를 헐어서 쓰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잖아요. 네. 미국의 리그 수는 리그 수대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투자를 활성화해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게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뭐 중동에게 입김을 넣어서 어디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 개입을 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실패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대신에 미국 안에서 리그수를 늘리는 거 그리고 미국 안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걸로 미국은 이제 노선을 갈아탄 거죠. 그래서 해결할 마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비축유 방출을 종료해? 그러면 유가는 당장 더 못 빠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의 방향은 저는 다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결을 네. 연준이 하는 정책도 금리를 저렇게 올리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이게 걷어들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공급 병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늘리는 게 맞는 정책이에요. 정책의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건 연준의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단에선 아직 영향이 없고 그걸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이 이제 먼저 터지고 있는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 여기서 투자의 기회가 많을 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투자의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까지 영향이 안 왔죠. 물량이 전혀 풀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방향은 뭔가 해결적으로 가닥은 잡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계획, 수요와 공급에는 도움이 당장은 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주가 어제도 올랐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오르고 한국에서도 오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재무제표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기대로 오르잖아요. 근데 유가가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쪽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빠져버리면 여기에 동력이 떨어지거든. 기름 사서 하면 30불인데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 80불 이상 유가가 있어줘야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런 건데 그게 뭐 고착화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간밤에 유럽에서 횡재세 얘기 나오잖아요. 정유사 뭐 이런 것도 돈 많이 벌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 피해자들 주겠다는 그 미국도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제가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아주 종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미국의 의지가 있느냐. 예를 들면 선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휘발유 가격이 2불, 3불, 4불 되면 국민들이 다 불만에 아주 치솟죠. 미치죠. 근데 2불 했다, 7불 했다, 5불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5불이니까 더 비싼데도 오히려 박수를 치고 기업들도 베리 땡큐고 그러면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 하기도 굉장히 상황이 좋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라는 거죠. 민생이 뭐 굉장히 정치적이 됐네. 네. 강원도 강릉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살짝 의심이 얘기를 듣다 보니 되게 많은 계산을 하고서는 전략적 비축유를 원래 그러니까 뭐 원래 되게 늦게까지 하는 걸 당겨서 종료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계산이 들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 해놓은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10월 중순까지 또 기다려야 되게 생겼다. 그리고 네. 유가 원유가 더 빠지지 않을 정황들이 좀 포착되고 공급단에서 제가 오늘 러시아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러시아를 빼도 네, 러시아를 빼도 여러 가지 원유를 공급하는 플레이어들이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너무 민첩하게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가에 대해서는 또 한 달 조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네. 이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이 장표 제목에다가 경우의 수 시나리오 분석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그러니까 보통 이건 약간 고백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뭐 베스트는 이렇고요. 메인은 이렇고요. 월스트는 이렇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나올 때는 참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저런 시나리오 분석을 말해요.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고맙습니다. 네, 메인에다가 이게 40%를 실쳐, 51%를 실쳐. 그 마음으로 메인을 채택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변수가 많고 네. 틀리는 건 두렵지 않지만 정말 고민을 해도 내가 이 세 개에서 뭘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때 예, 그럴 때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데 이 미국 물가의 궤적을 보면은 전월비 0.2% 정도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여전히 높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럼 땡큐. 그런데 전월비 0.4% 뭐 좀 더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달 물가가 전월비 0.6% 오르면은 물가가 다시 이렇게 어깨 춤추는 것처럼 다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네, 이 전월비 0.6%로 올라가려면 유가가 한 그래도 90불, 95불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월 평균으로. 그러니까 월 평균이니까 100불 정도 한번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 전월비 0.6이라는 숫자가 2021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좀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미국 물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네. 예, 이 산 넘어 산들인데 이제 산들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시죠. 6월이 고점인 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인 걸 다 계산해봤어요. 제가 네. 선 3개만 가지고 왔지만 한 10개 정도 계산한 다음에 3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유가 한 200불 내년에 그래서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는데 고점을 지난 건 맞아요. 근데 이 내려가는 속도 그리고 이게 쭉쭉쭉쭉 뭐 전월비 이런 건 빼고 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쉬었다 내려가고 사람이 이렇게 감질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게 사실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차트를 그리고 또 예상한 거지만 네. 저걸 만약에 한 3년짜리로 늘려놓으면 만약에 저는 그 위에가 평평한 그렇게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그래서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은 우리는 6월에 그래도 피크는 지났어 이랬지만 저 때 한 6개월 높았네요. 평평한 기간이 있었네. 네, 맞습니다. 고점에서 고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고원을 조금 빨딱고개 넘었지만 여전히 고원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물가가 굉장히 이번에 좀 많이 나왔는데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 프로님이 햄버거 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햄버거를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약하지 않나요? 대신 저를 너무 노려보신데 200분께 쏘니까 뭐 200분이야 100분인데 이런 그리고 여기 수용 인원도 안 돼. 그리고 여의도 지점에 200개 하면은 다른 분 못 먹어요. 네, 통 크게 가시니까요. 네. 시간 되시면 월요일에 여의도 잠깐 들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틀리면은 돈으로 보상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냥 시나리오만 쓰고 마는 게 아니고 틀리면 그만큼을 저희는 보답합니다. 받은 것도 없는데. 사랑 받았잖아요. 사랑. 그렇지. 김효진 위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려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